조상훈의 뉴스 퀴즈. 국민 누구나 가졌던 의혹 한 가지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들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서연 제1모직 부사장이 오늘 삼성 사장단 정기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직권 상정을 강행하고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약한 서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사건이 벌어진 서울대공원에서 지난해 8월에도 코뿔소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폐사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도를 넘어서서 사제당과 신군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종국놀이 하고 있는 것에 좀 분노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라면 현 전국 돌파를 위해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참여 의사 표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난 29일에 기재부 장관이 이 TPP 관련해서 관심 표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TPP 가입국들과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렇게 관심 표명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존의 회원국들이 우리나라가 참가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먼저 해줘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그 각 회원국들 간에 예비적으로 교육 조건에 관해서 그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서로 이렇게 좀 이득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 이후에 이제 그 각 나라들과 양자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결국에 이제 그 모든 총 합의를 이루게 돼서 이 기간은 조금 오래 더 걸리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TPP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에 관한 기사들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는 2004년도서부터 이 FTA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무의로 끝났었고요. 예. 그 이후에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3국 간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도 아직까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런 가운데 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 TPP 어쨌든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일 FTA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일단 일본 언론들에서는 김이나 건어물 등 현재 관세가 이렇게 높은 품목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의 수출 확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일단 한국이 이 TPP 참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 일본에서도 한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경우 일본 정부의 일본 경제에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라는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단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 업체들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전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산업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자유무역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제조업 분야에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TPP 참여가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조기 참여를 해야 하는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고요. 예.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제를 더 빨리빨리 풀어서 수출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게 한국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골목 상권을 이렇게 침해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수출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국내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출을 해서 경제도 더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어떤 대기업들이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라든지 유통이나 어떤 물류의 힘으로 골목 상권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수출을 늘리는 부분도 만약에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크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수출 대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란 게 대부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세 혜택, 또 아니면 환율 혜택, 환율 효과 등 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출 대기업들이 오히려 국내 경제를 조금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 형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얼마 전서부터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이제 인건비가 아무래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점점 더 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정부나 어떤 금융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출업에 그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 몰아주려고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취하고 있어서 이 국내 경제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이렇게 부담이나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일본이 가입하면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좋든 싫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좀 무책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이 TPP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은 계속 그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보리, 설탕, 소, 돼지고기, 유제품, 이 중요한 5개 품목에 관해서는 그 미국에서 지금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 간에 계속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으로 직구 열풍 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내 수출업체들 역풍을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온라인 구매가 활성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대규모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러 이 쇼핑 여행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 제품들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그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국내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것을 보고 이 국내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 차의 경우에는 뭐 안전사양 같은 경우에도 더 좋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차량 자체가 아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급차의 경우에는 가격이 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일부 차량 딜러들이 그 고급 세산을 구입할 경우에 소형차를 덤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국내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됐었고요. 예. 또 TV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구매를 할 경우에 국내보다 한 100만 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논란이 됐었는데 한 인터넷 게시글에는 워낙 이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국내 그 가전회사 직원조차도 자기 회사 TV를 직구를 통해서 미국에서 구입한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 규모라든지 어떤 유통 구조의 차이 때문이지 이게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제품하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이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가격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례가 미국의 한 의류 업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사례를 겪었었는데, 예. 국내에서 직접 구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 정책을 아예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이 해당 브랜드의 아동 의류가 몇십만 원씩 하는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몇만 원에 불과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뭐 관세라든지 배송료를 내고 구매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훨씬 저렴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의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폭 할인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그 접속을 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회사에서 아예 한국의 소비자들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해당 업체에서 더 이상 이런 그 이중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내에서 시행해오던 그 고가 정책을 이제 대폭 낮춰서 가격을 합리화했고 지금은 일부 국내 브랜드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수출 업체들도 여러 가지 사례들 또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자들에게 애국심만 이제 호소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과 EU 간의 FTA 이후에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이 더 이득을 봤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이제 미국보다도 EU가 오히려 더 수출량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1년 동안 한 EU FTA 효과로 무역 수지가 이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그 수출 흑자였는데 이게 이제 수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 그 EU 집행위에서는 지난 7월 달에 한 EU FTA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EU FTA 발효 이후에 EU의 대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25억 유로에서 2012년도 378억 유로로 무려 16% 이상 증가를 했고 그 EU의 상품들이 한국 시장 점유율이 9%에서 9.7%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EU 수출이 한 2% 이상 증가를 하긴 했지만 수입이 오히려 5%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증가를 해서 한국과 EU 모두 상호 수출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수입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그 우리가 가져왔던 무역 흑자의 폭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무역 수지가 균형 교역의 형태로 이제 바뀐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원인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EU FTA가 발효된 이후에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라든지 채무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불어닥치게 되면서 EU가 급격히 그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기기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유럽의 이제 현지 생산,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그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수출이 그쪽에 이제 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그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이든 유럽이든 모두 수출이 증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 FTA가 그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서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뭐 본격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장차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경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종북 구호, 여러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에서 종북 교육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신병 교육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소식인데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종북몰이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는 대적관 구호를 사용하게 해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신병교육대는 육군 17사단 소속인데요. 예. 지난달 28일에 열린 2013년 14기 수료식에서 이 같은 구호가 나온 겁니다. 이 수료식에는 5주간의 훈련을 마친 280여 명의 훈련병들과 이들의 부모, 친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예.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된 거죠? 네, 수료식 말미였습니다. 훈련병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치켜들고 대적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구호는 3대 세습 추종하는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다시 한번 도발하면 김과 왕조 끝장내자입니다. 뒷부분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앞부분은 종북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같은 대적관 구호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전과 이동 중간에도 구호로 재창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해당 신병교육대를 거쳐간 장병들이 사단 홈페이지에 남긴 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훈련병들이 외쳤다기보다도 이제 군에서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종북몰이를 통해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북 논란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장병들을 상대로 종북 척결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정군에 배포한 종북 실체 표준 교환을 통해서 장병을 상대로 하는 종북 관련 교육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해당 군부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사단 관계자는 이 구호는 지난해 대적관 구호 공모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라면서 사단 지침으로 하달된 것은 아니고 신병교육대가 이를 채택해 구호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에서는 북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병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올바른 대적관을 통해 정신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료식에서 대적관 구호를 외친 것은 민간인들을 향한 게 아니라면서 훈련병들의 대적관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발언을 해서 좀 파문이 일었었는데 오늘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들은 3년 전인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께서 청소노동자들을 포함 국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연말마다 다시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했던 저희들은 박희태 의장님의 말씀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다며 3년 동안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이 청소미화원들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제가 누군지 파악은 보도된 바는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에서 이름을 챙겨오진 못했습니다. 예.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직고용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도 언급했습니다. 김태흠 의원님의 문제 발언 후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님들도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또 논란 이후에도 용역회사가 저희들에게 12월 31일자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회사도 좀 문제군요. 이 국회에서 청소하시는 노동자들, 이분들 처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국회와 도급계약을 맺은 지읒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2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식비 등을 포함해서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국회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고용 불안은 물론 처우도 열악한 겁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중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김영수 국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그동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새로운 업체가 오면 혹시 잘리진 않을까 매년 걱정해왔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2014년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득한 연말이지만 저희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12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세비만 올릴 궁리하지 말고 이런 분들 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들, 이 고령화된 국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0년 안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달 26일 OECD가 발간한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62년이 되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인데요. 이 연령대가 1.2명이 된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 후면 김재희 기자는 몇 살쯤 됩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90살이 넘어가는데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령화에 대한 언급 말고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OECD는 먼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7.2%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2.8%에 비해 약 3.7배가량 높습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66세에서 75세 노인의 평균 소득이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62.4%에 불과한 수준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역시 OECD 평균인 90.1%에 훨씬 못 미칩니다. 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왜 이렇게 빠른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2명인데요. 50년 안에 1.75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기대 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이 넘어서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이 94.5세, 남성이 88.8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OECD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도 지적했습니다. 공적연금 시스템이 뒤늦게 도입된 점을 꼽았는데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이 됐고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 1999년입니다.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점차 줄기는 하지만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출산율은 낮고 또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김용민 PD처럼 셋씩 낳으면 이 고령화 좀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해결 방법? 관건은 출산율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인력을 수입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로 보는데 장기적으로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5.6명으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나라입니다. 예. 야스쿠니의 방화 시도한 우리나라 사람 일본에서 재판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 22일 신호가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갔다가 야간에 경비원에게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조물 침입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 예. 이 남성에 대한 공판이 오늘 도쿄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23살인 강모 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일을 벌여 일본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를 했다면 그 범행 행위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백했고요. 강 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에 항의할 목적이었으며 기회가 있으면 불을 지르려고도 했지만 실패하더라도 신호등을 준비한 것을 보여줘 경각심을 주려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불을 지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씨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6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 26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지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칼라바를 내보낼지언정 이런 뉴스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좀비가 되는 방송,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믿어주십시오. 1년, 5년, 1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지지하신다면 조합원 가입으로 호응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서울 3144-0933 7737로 전화주세요.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강도 높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걸기대회까지 열었는데요. 연평도 주민자치위원회 최성일 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인천에 오셨죠? 예, 또 내일 저희가 인천 답동성당에서 예. 또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연평도뿐이 아니고 이제 서해 5도서, 대청도, 백령도 주민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예. 내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정 때문에 인천에 오셨고요. 예. 오늘 오전에는 박창신 신부 발언 규탄하는 연평도 걸기대회 가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열렸고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예, 우리 연평도에 종합운동장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주민들 한 500여 명이 모여서 박창신 신부에 대한 망언 때문에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연평도 전체 주민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2천여 명 됩니다. 예, 그러면 한 4분의 1가량의 주민들이 오늘 모이셔서 예. 걸기대회, 규탄대회 가지셨군요. 예, 또 요즘 아직 이제 꽃게철이 이제 끝나는 철이라 예. 철망하고 해갖고 조업하는 분들이 또 생계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11월 말이면 조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는 못 모였지만 그래도 다 일가구에 한 명씩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걸기대회를 주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었습니까? 저희 스스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폭 3년 전에 북의 도발로 인해서 피폭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1월 23일 날 이제 박창신 신부의 망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게 좀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섬이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고 프랑카드 기타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 주민들이 다 동참해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박창신 신부의 미사 강론 대부분 내용 다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최 의원님? 예. 그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언론 통해서 보도는 됐습니다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우리 연평도 주민뿐이 아니고 서해 5도서에서는 에리네즈라고 해상 분계점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 북방 한계선이요. 네, 한계선이요. 예. 그게 저희는 사실 생명선이랑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북방 한계선이 없다고 그러면은 북이 항상 수시로 저희를 침략도 할 수 있고 항상
그나마 이제 불안 속에 살 수 있는데, 그나마 그 해상 경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조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생업에 또 종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또 굉장히 불안에 떨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LNL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평도 1차 해전, 2차 해전 겪으면서 또 장병들이 얼마나 또 희생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박창진 신부는 너무 좀 우리 연평도의 주민들을 진짜 무시 아닌 무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할 수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창신 신부의 발언과는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노무현 네네.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NLL 네네. 포기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 네. 있었지만 이제 검찰 수사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도 처음에는 정치권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에 갔을 때,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또 격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요? 예. 그나마 이제 다행히 그게 포기 발언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 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나마 하지, 그 당시에는 이 이상 격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 그런 게 굉장히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삼고 있지 않으시고요. 네네. 예. 이번 오늘 골기대회 통해서 박창신 신부 그리고 사제단에서 사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평도를 지키기 위한 국군 장병들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희생자 2분이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그때 피폭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3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우리 주민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00여 명 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살기 좋은 연평도를 조성하고 이제 좀 평화로운 연평도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창진 신부의 망언 때문에 또 주민들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과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신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답동성상에서 집회가 끝나면 바로 전주로 이동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할 겁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로 이동하셔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실 계획이다. 예.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발언, 이 주민들의 입장이나 생각, 오늘 골기대 성명서와 같다고 보면 되는지요? 혹시 다른 입장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민들 중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은 이게 저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이게 우리 연평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진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 마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LNL이다, 그런 자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진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외부에서 그런 진짜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하기 때문에, 좀, 상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규탄대회 말미에 박창신 신부 본뜬 인형 화형식을 가졌다는 제가 보도도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년 전에 겪은 은 진짜 10분의 1도 한을 못 푸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짜 겪어보고, 저도 당시에 피폭 났을 때 진짜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고, 진짜 제 불과 50몇 배에서 폭탄이 막 사방으로
터지는 것을 보고 같은 진짜 그 민족끼리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박창신 신부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닙니까? 겉으로는 진짜 애국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북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짜 그 화형식에 갖고 진짜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박창신 신부를 진짜 대한민국에서 추출하고 싶어요. 그런 그 분노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진짜 화형식으로 끝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저희 하고 싶은 적이 더 많습니다. 예. 그 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분노가 많으신 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일 뭐 또 전주로 가신다니까 그런 입장을 전달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강론 중에서요. 그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을 제외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요구라든가 뭐 지난 대선이 부정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진짜 그런 적이 보면은 자꾸 그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그러지. 그게 왜 자꾸 저는 그 정치 논리로 뿐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좋아하고 애들 뭐 3살짜리 애들 그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50% 이상 국민이 찬성해갖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게 또 우리 국민이고 잘못한 거를 떳떳하게 가서 본인한테 얘기하시고 그러셔야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렇게 자꾸 흠집만 내고 그래갖고 이게 자꾸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시고요. 예. 내일도 이제 관련 집회 인천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부분이 이제 옹진군 그 관내에 있는 그 서해 5도 분들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군이나 그 옹진군청이요? 아니면 뭐 그 관련 단체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계속 그 대청 백령도 우리 서해 5도에서 이제 어디 면이나 이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그 공조를 해가면서 그 백령도 자치위원장님하고 이제 대청도 자치위원장으로 계속 이제 이 박창신 신부의 그 망언 때문에 계속 그 며칠째 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령도도 이제 그 12월 10일경에 또 이제 그 별도로 집회를 하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이제 구성돼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관에서 개입해갖고 저기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자치 아닙니까? 주민자치. 관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는 거지. 왜? 우리 주민들은 그 오도수에서 모든 걸 다 겪고 살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몸소 자기가 느끼고 피부 느끼고 이래서는 진짜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누가 이거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누가 지시하고 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뭐 이동하시고 하는데 많은 또 경비도 들고 내일은 특히 자유총연맹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자총에서 이제 우리도 지금 오늘 배 타고 온 것도 다 자비로 하고 또 숙소도 우리가 뭐 자치원에도 회비 뭐 한 달에 뭐 2만 원씩 걷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7반 또 걷어가지고 우리 뭐 체육회도 있습니다. 체육회 기금은 조금 이제 또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평면 주민자치위원회 최성일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조용기 목사의 전날 설교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나쁜 고약한 손님들도
주새끼들도 빈대벽을 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쥐새끼가 틈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귀에 확 띄는 발언은 자신이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줬다는 주장.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서 조 목사 생각은 어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지붕도 고쳐라, 수도도 놓아라, 길도 넓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 것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한 말이 말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밥 저녁에 빨리 먹고 나라. 그래서 저녁 얻어먹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김현옥 시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킹크의 비처를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들어오라 해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영기 목사가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그 마을을 하면 국민이 잘 산다는데 내 연구 좀 해봐라. 내가 새마을인지 험마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 목사.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새마음인지 험마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속에서 좌절감에 꽉 들어차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험마음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마음이고 그런다고. 그럼 이 전부 예수쟁이 운동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건 다 예수쟁이 운동이 돼야 잘 사지. 그거는 잘 못 산다고. 그래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마음 험마음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라면 앙케이트 소개는 접고요. 바로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 정상화하겠다. 여야 지도부 사자회담 가졌습니다. 뚜렷한 네네. 성과는 없었고요. 내일 다시 만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조건 없는 사자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오후 2시 반에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추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이렇게 네 사람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심의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 수사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4시쯤에 회담이 종료됐는데 일단 오늘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초 황우여 대표 측이나 또 민주당 김한길, 전병헌 대표 원내대표 측에서는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 틀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제 논의에 들어가 보니까 특검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갈 만큼 이견이 뚜렷했고요. 지금 특위 같은 경우는 여야가 어쨌든 특위를 구성하자 이 정도 얘기는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법권 부여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뚜렷한데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간극이 좀 좁혀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작 오늘 협상 과정에서는
이 특위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은 특검 수용 의사부터 명확히 밝혀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회담 오늘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방침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꽤나 격앙된 분위기가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노력 좀 어깃장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민주당은 또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차례 지금 여야가 협상을 위해서 마주 앉은 날 아닙니까 오늘이. 그것도 지금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명 강행 소식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식화한 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에 여권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이제 감사원장이 됐죠. 인준안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걸 두고 이거 여권이 국회 파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야권의 반발을 좀 사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본회의를 개의한 점, 또 관례를 이유로 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그런 규정을 어긴 점, 필리버스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민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만약에 뭐 굴복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든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또 이들 그 임명을 강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사실 또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임명장 수요 오늘 결정된 건 아닐 거고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제 그제 이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을 텐데 어쨌든 여야가 오랜만에 정말 어렵게 자리를 함께 만들어서 이제 협상을 본격화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만큼 뭐 일정을 하루 이틀 미루거나 아니면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야당 쪽에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청와대가 너무 진짜 강경일변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여야가 다시 만난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국회 네네. 정상화에 대한 절박감 여당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야당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또 왜 만나는지 국민들은 좀 의아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당, 야당 모두 여야 모두 절박함 혹은 뭐 좀 뭐랄까요? 약간의 좀 그 궁지에 몰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권 같은 경우에 황우여 대표 쪽하고 청와대나 친박 쪽 기류하고 약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오늘 회동은 어제 황우여 대표가 지금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베 총리 보고 각하라고 해서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황우여 대표가 일본 갔다가 돌아온 뒤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쪽에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이미 양당 대표는 먼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는 특위 같은 경우는 입법권 부여 문제, 또 특검은 조건부라도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를 했는데 예. 어쨌든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수용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당내 설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들 현안 문제들 그다음에 예산안과 또 양당이 서로 생각하는 핵심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틀을 이 양당 대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해서 어쨌든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대체적인 좀 공감대는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내가 회동을 제안할 테니 당신이 좀 받아주라 이 얘기를 황우여 대표가 꺼냈고요. 김한길 대표도 오케이를 해서 이제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 거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안과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 야당도 크겠지만 여당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청와대 친박 쪽에서는 그렇게 여야의 합의 이거를 꼭 좀 전제화하는 필수화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느낌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사자회동을 제안하자마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친박 핵심이죠.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정분리, 그러니까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은 분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특검 문제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 전혀 다른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오늘 청와대가 지금 임명을 강행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친박 쪽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강경한 기류가 계속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협상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결과가 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고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지금 내부적으로 내일도 협상에서 별 진전 없으면 어쨌든 예산안 단독 상정하겠다. 이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까? 오늘은 정북몰이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여권의 정북몰이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선거 때 계속 작동할 프레임이다. 이게 공존을 거부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에 대선 출마 비슷하게 했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본인이 나서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제도전 시사한 발언이요? 그렇죠. 예.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걸 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일부 좀 반발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지도부가 좀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야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도부에 힘을 심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 소식 끝으로 오늘 순서는 마감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